혹시 요즘 걷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볍게 걸었는데,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힘들고 다리가 무겁지 않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지는 않으세요? 걷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생활도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걷기가 힘든 이유를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는 원인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걷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10년 후에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가 힘들어지는 원인과 다시 편하게 걷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력 강화 운동부터 무릎 건강 관리법까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걷기는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가볍게 걷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걷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 걷기가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외출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더 약해지고 사회 활동도 줄어들고 우울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걷기가 어려워지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걷기가 힘든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특정한 원인이 있고 이를 해결하면 다시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어도 활기차게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걷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와 운동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걷기가 불편해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걷기가 힘든 이유와 해결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걸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은 하체 근육입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겁다, 한 걸음 내딛는 게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보폭이 짧아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고 쉬고 싶어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영양 섭취만으로도 근육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걷기 능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뒤에서 걷기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가 힘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관절은 걸을 때마다 체중의 몇 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 관절이 약해지게 됩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골이 다르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걷는 걸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걷기를 멈추면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을 보호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연골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체중 조절,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골 건강을 돕는 음식 섭취도 중요합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이나 오메가3가 들어간 식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서 무릎 부담을 줄이는 걷기 방법과 통증 완화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균형 감각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가 걸을 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경과 근육의 협응력이 감소하여 중심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발목 근력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회복하려면 평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 뒤로 걷기, 발끝 걷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안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걷기가 힘들어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근육과 관절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도 점점 더 뻣뻣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걷기를 멈추면 건강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걷는 습관을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심장과 혈관이 튼튼해지고 몸 전체에 활력이 생깁니다. 하루 10분씩만 걷기 시작해도 혈액순환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걷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놓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꾸준한 걷기가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걷기를 줄이면 뼈와 관절이 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뼈는 적당한 충격을 받아야 더 튼튼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를 멈추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을 다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있어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도 함께 길러야 낙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해보세요.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실내에서도 벽을 잡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면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을 예방하려면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주의하고 야외에서는 보폭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를 포기하면 뼈와 관절이 더 약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함께 안전하게 걷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걷기를 멈추면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더 커집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에너지가 쉽게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몸이 나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가 줄어들면 노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이 걷지 않는 사람보다 노화가 늦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걸을 때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신체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걷지 않으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들어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걸어야 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가지면 몸이 점점 적응하게 됩니다. 걸을 때 허리를 펴고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키우면 걷기가 훨씬 편해지고 쉽게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운동은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번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력이 향상됩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 근력이 좋아집니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걷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5분씩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한 달 후에는 걷는 것이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다면 이런 간단한 운동부터 실천해 보세요. 근력이 회복되면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관절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 연골이 닳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려면 올바른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닭발, 돼지족발, 사골국 같은 음식에는 연골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계란, 우유, 표고버섯 같은 음식을 자주 드세요. 네 번째, 칼슘이 많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멸치, 두부, 치즈 같은 음식이 칼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절 건강을 위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걷기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불편해진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걸음걸이 습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폭이 좁아지고 발을 끌면서 걷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유지하려면 먼저 허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허리가 구부정하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발을 끌지 말고 바닥에서 떼면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끌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보폭을 너무 좁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디디세요. 발을 너무 짧게 내디디면 균형을 잡기 어렵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네 번째,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팔을 움직이면 걸을 때 추진력이 생기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걷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발목과 종아리를 충분히 풀어주면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운동으로는 한 발로 서는 연습이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유지하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줄고 걷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걷기를 멈추면 오히려 더 걷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적절한 움직임이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걷기 방법은 오히려 관절을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 부담을 줄이면서 걷기 위해서는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르막길이나 계단은 무릎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걸어야 합니다. 발바닥 전체를 동시에 디디면 충격이 무릎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신발을 신으면 관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루 10분씩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부터 오래 걷기보다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다면 먼저 실내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릎 부담을 줄이면 걷기가 훨씬 편해지고 관절 건강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려면 걷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기울이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면 무릎과 발목이 유연해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무릎을 보호하는 허벅지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주고 관절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목을 돌려주는 운동도 필수입니다. 발목이 뻣뻣하면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렵고 무릎에도 부담이 갑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네 번째, 허벅지와 종아리를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를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다섯 번째,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찜질팩을 사용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무릎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관리로 무릎 통증을 줄이고 걷기를 더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뻣뻣할 때 온혈요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첫 번째,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무릎에 올려두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온열 찜질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온탕이나 족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무릎 주변의 혈류가 증가하여 통증이 완화됩니다. 세 번째, 마사지로 무릎과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릎을 감싸고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세요. 종아리와 허벅지를 함께 마사지하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무릎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의 뻣뻣함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칭과 함께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무릎을 올려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하면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온열요법과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걷기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도 매일 조금씩 걸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거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5분씩만 걸어보세요. 너무 오래 걸으려고 하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내에서도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세요. 집 안에서라도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이나 저녁에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날씨가 좋을 때는 공원이나 동네 주변을 산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너무 빠르게 걷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속도를 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페이스를 찾으세요. 다섯 번째, 걸을 때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심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관절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이 어렵다면 1분씩이라도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힘들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신발 선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첫 번째, 너무 딱 맞는 신발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신발이 너무 작으면 발가락이 조여지고 보행이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관절에 전달되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 신발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을 제대로 지지해주는 신발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발을 고를 때는 실제로 걸어보면서 착용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볼이 너무 좁거나 신발이 발을 너무 꽉 조이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좋은 신발을 신으면 걷기가 훨씬 편안해지고 무릎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발은 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이 편해야 무릎도 편하고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려운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첫 번째, 앉아서 할 수 있는 다리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뻗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근력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수중 운동을 활용해 보세요. 물속에서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벽을 잡고 하는 스쿼트도 추천합니다. 너무 깊이 앉지 않고 벽에 기대어 살짝만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력을 강화해주고 무릎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가 힘들 때는 이런 대체 운동을 활용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건강 유지에 훨씬 좋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면 결국 다시 걷기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10년 후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걷기가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걷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걸음걸이로 더 활기찬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85세) 현역 의사가 말하는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특히 70세부터 삶의 작은 변화를 실천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가 실천한 구체적인 습관들과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1. 꾸준한 신체 활동으로 건강 유지. 매일 30분 걷기로 시작된 변화. 의사는 70세에 들어서면서 매일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15분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걷기는 심폐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의사는 걷는 동안 자연을 느끼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는 체력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지만 걷기는 대사율을 높여 체중 증가를 방지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걷기 후에는 활력을 느끼며 하루를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걷기는 주변 환경과 소통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지역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노년기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일 걷는 습관은 장수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15분의 걷기로 시작해보세요.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근육 유지. 걷기와 함께 의사가 강조한 또 다른 습관은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매주 3번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근력 운동은 몸 전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덤벨이나 자신의 체중을 활용해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기본 동작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는 관절 건강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력 운동은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근력 운동은 뼈를 자극하여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장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의사는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이 더 가볍고 강해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신적 자신감을 높이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근력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실천해야 할 필수 습관입니다. 가벼운 덤벨부터 시작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2. 건강한 식단으로 신체와 정신에 활력을 더하다. 식단의 핵심, 자연식 위주의 간소한 식사. 70세에 접어든 의사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식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식 위주의 간소한 식사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로 구성된 식단을 선택했습니다. 자연식 위주의 식사는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소화기관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하루 3끼를 균형 잡히게 먹는 대신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밤늦은 시간에는 간식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소화가 원활해지고 체내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즐겨 섭취했습니다. 블루베리, 아몬드, 녹차와 같은 항산화 식품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는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장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늘려 근육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와 같은 건강한 단백질 원료를 식단에 포함시켜 매일 적정량을 섭취했습니다. 또한 소금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트륨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신체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음식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을 선호하며 건강에 해로운 양념을 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식 위주의 간소한 식사는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데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해 보세요. 물을 더 많이 마시는 습관. 70세 이후 의사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수분 섭취는 체내 대사를 원활히 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더 촉촉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수분 부족은 신체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신장과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노폐물이 체내에 쌓일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했습니다. 오이, 수박, 샐러리와 같은 식품은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몸을 더 활기차고 생기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커피나 알코올 섭취를 제한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빠르게 소모시키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즐겨 마시며 수분 섭취를 보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물 섭취는 신체 건강과 노화 예방의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물 한 잔을 마시며 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식사 속도와 섭취량 조절하기. 70세부터 의사는 식사 속도를 늦추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먹는 것이 소화를 돕고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를 돕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침에서 소화 효소가 더 잘 작용해 소화기 건강이 개선됩니다. 그는 한 입을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실천했으며 이렇게 하면 음식을 더 잘 음미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섭취량 조절을 위해 소량씩 담긴 접시를 사용했습니다.
접시가 크면 자연스럽게 많은 양을 담게 되지만 작은 접시를 사용하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를 방지하고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식사를 멈추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의 섭취는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식사 시간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자체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사 속도와 섭취량을 조절하는 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천천히 먹고 적정량만 섭취하며 식사 시간을 즐겨보세요. 3. 정신 건강을 위한 습관. 하루 10분 명상으로 마음 안정. 의사는 70세부터 정신 건강을 위해 명상을 일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하루 10분씩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명상은 마음의 긴장을 풀고 하루를 더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불안감과 걱정을 줄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는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그는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던 날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명상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했습니다. 이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명상과 스트레칭은 짧은 시간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10분의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명상을 통해 더 차분하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 찾기. 다음 내용은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70세 이후 의사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미와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와 악기 연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그의 삶에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배워가며 성취감을 느꼈고,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즐거움은 우울감을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의사는 커뮤니티 클래스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면서 삶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그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더 나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여행지를 탐험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은 나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활동을 배우면 뇌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도전은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시도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로 삶을 바라보기. 의사는 70세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노화를 걱정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와 정신 건강을 모두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그는 감사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한 점을 찾아 기록하는 것은 행복감을 증폭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사를 표현하면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화해와 협력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으로 명상과 대화를 활용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필요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는 노년기에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작은 변화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85세 의사가 실천한 습관들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이었습니다. 걷기, 건강한 식단, 명상,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긍정적인 사고는 노화를 늦추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해 여러분도 장수를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장수를 위한 비결이나 실천하고 있는 습관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봅시다. 노년기가 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해집니다. 특히 우울증은 많은 노년층이 겪는 문제 중 하나로 외로움, 건강 문제, 상실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마음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과 증상 이해. 노년기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이유 외로움, 건강 문제, 상실감. 노년기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고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가 우울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노화로 인해 만성 질환이 생기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나 질병으로 인해 평소 즐기던 활동을 못하게 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실감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경험은 큰 감정적 충격을 가져오며 이는 슬픔을 넘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끼거나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우울증은 외로움, 건강 문제, 상실감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예방과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우울증의 신호 무기력, 수면 문제, 사회적 고립. 우울증의 신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무기력감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우울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즐거움을 느꼈던 활동에서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문제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등 수면 패턴의 변화가 있다면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는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불안을 동시에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의 결과이자 원인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려고 하며 이는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정신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이나 불안감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우울감이나 짜증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하지 않고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무기력, 수면 문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의 주요 신호입니다. 이런 징후를 빠르게 알아채고 대처하는 것이 마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울증이 노년기에 미치는 영향과 방치의 위험성. 노년기의 우울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 질환의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은 우울증으로 인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희망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더 깊은 우울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을 돌보려는 의욕마저 잃게 만듭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자살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겪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방치하지 않고 조기의 치료와 예방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우울증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성. 가족 및 친구와의 정기적인 소통. 노년기에 가족과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영상통화로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작은 활동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소통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안부를 물으며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중요한 행사나 기념일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만나면 추억을 쌓으며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단순히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 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과 친구와의 정기적인 소통은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우울증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작은 만남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지역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관계 넓히기. 지역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것은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도서관, 복지관 또는 동네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우정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요가 수업 또는 정원 가꾸기 클럽 같은 활동은 공통의 주제를 통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어줍니다. 일정한 시간에 모임에 참석하면 생활 리듬이 안정되고 이를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만들어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역사회의 일부라는 인식은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는 우울증 예방뿐만 아니라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보세요. 혼자 사는 경우에도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혼자 살더라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기술을 활용한 소통이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가족, 친구들과의 연락을 이어가세요. 영상통화는 대면하지 못해도 정서적으로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선택입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포럼이나 그룹 채팅에 참여해보세요. 예를 들어 요리, 여행 또는 취미 생활과 관련된 그룹에 가입하면 공통의 주제를 통해 활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처 공원에서 진행되는 운동 프로그램이나 지역 봉사활동은 혼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반려동물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경우에도 기술, 커뮤니티, 반려동물 등을 활용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3.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의 관계.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 건강 증진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는 걷기, 요가, 수영 등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 적합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우울한 기분을 완화하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기분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운동 클래스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정서적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과 뇌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신체와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가꿔보세요. 균형 잡힌 식사와 영양 섭취로 기분 개선. 건강한 식단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씨알류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에너지 생성과 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곡물, 녹색 채소, 계란 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빛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피로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천연 과일이나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탈수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유발하며 이는 우울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섭취하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세요. 식사는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라도 즐겁게 식사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더하면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은 우울증 예방과 마음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영양 가득한 식사를 통해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해보세요. 적절한 수면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적절한 수면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서적 불안감과 피로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평균적으로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침대와 어두운 방, 적절한 온도는 양질의 수면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취침 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더 쉽게 잠들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낮잠은 짧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30분 정도의 낮잠은 기분을 상쾌하게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과도한 식사는 피하세요. 충분한 수면은 뇌의 피로를 해소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신과 신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습관을 통해 마음 건강을 지켜보세요. 4. 새로운 도전과 자기 개발로 얻는 만족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삶의 활력 찾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신선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또는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취미 활동은 뇌를 자극하며 창의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소소한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정서적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갖거나 수업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연결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합니다. 지금 바로 관심 있는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의 긍정적 효과.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노년기에 자원봉사를 하면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의 멘토가 되거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에게도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우정을 쌓고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연결감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봉사활동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거나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과정은 우울한 기분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봉사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약물이나 다른 치료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정서적 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은 노년기에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의미와 활력을 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지식에 도전하며 성장하기.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을 익히는 것은 실용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배움의 과정은 도전 의식을 자극하며 성취감을 줍니다. 매일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느끼는 작은 성취는 우울한 기분을 완화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만듭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 느끼는 만족감은 무척 큽니다. 또한 배움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같은 주제를 공부하거나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학습센터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림, 음악, 요리 같은 취미는 물론이고 심리학이나 경제학 같은 심화 지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는 것은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5. 전문가의 도움과 정신건강관리법. 필요할 때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우울증은 단순히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은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 상담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의 문제나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감을 다룰 때 적절한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데 유용합니다. 우울증이 심각한 경우 전문의는 약물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다양한 안전한 약물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원활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고립을 예방하고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우울증 예방과 완화를 위한 명상 및 마음 챙김. 명상과 마음 챙김은 우울증 예방과 완화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이 과정은 뇌의 과도한 활동을 진정시키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걷는 동안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나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이는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명상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그룹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우울증 관리 도구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상과 마음 챙김은 마음 건강을 유지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이 연습을 통해 더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보세요. 약물 치료나 전문 치료법의 활용 가능성. 우울증 증상이 심각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약물 치료나 전문 치료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뇌의 화학적 불균형을 조절하고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약을 복용하면 일상생활을 더 쉽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올바르게 사용하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우울증이나 만성적인 우울감을 개선하는 데 유용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전문 치료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 CBT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치료법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을 돕는 다양한 대체 치료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 치료나 음악 치료는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약물이나 전통적인 상담과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물 치료나 전문 치료법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예방과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더 밝고 건강한 노년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건강 비결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